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했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8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고요. 대신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이 고정범 재정상이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1% 늘리고 이 경제 분야 예산은 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 이런 예산안은 최근 예산과 비교해 보면 매우 낮게 증가한 겁니다. 북한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경제건설 부문 예산을 매년 4.9에서 6.2%씩 늘려왔습니다만 지난해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0.6%로 소폭 인상을 했고요. 올해도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겁니다. 다만 북한은 이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항목을 신설했고 지난해보다 33.3% 늘렸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정범 재정상은 대유행 전염병을 비롯한 세계적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항목을 새로 만들고 또 지난해 비상방역으로 지출된 자금보다 늘려서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고 또 인민적인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 수 있게 자금적 담보를 마련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한편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사회주의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과 교육 예산은 각각 0.4%, 2.6%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특이한 건 뭐냐면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해 경제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문들을 줄줄이 쏟아내는 자아 비판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맨 먼저 내각을 이끄는 김덕훈 총리부터 주인의식 부족을 자책하는 자아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김덕훈 총리는 이날 지난해 내각 사업에서 심중한 결함들도 나타났다 그러면서 지난해의 투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당에서 아무리 정확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또 믿음과 권한을 부여해 줘도 경제 지도 일꾼들이 나라의 경제 사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경제 사업과 인민 생활에서 그 어떤 진보도 기대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된다라고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덕훈 총리는 올해는 국가 경제 전반을 통일적으로 걷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인민 경제 계획을 순별 또 월별 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허풍을 철저히 뿌리 뽑고 불합리한 수속 절차와 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고정범 재정상도 국가의 예산 보고에서 일꾼들이 국가예산 수입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각오가 부족한 데로부터 일부 단위가 예산 수입 계획을 미달했다라고 자아 비판했습니다. 고정범 재정상은 이어서 코로나 감염증 비상 방역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이 경제 조직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지 못해 이 국가 예산 집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는 현상들도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자기 단위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그릇된 일본세, 그러니까 업무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언제 가도 나라의 경제를 장성 궤도에 올려 세울 수 없다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대의원들, 그러니까 남한으로 치자면 국회의원격인데 이 대의원들은 자아 비판에 이어서 동참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이 이날 총 18명의 최고인민회의 소속 대의원들의 보고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각 당국자들은 이 자신의 해당 분야에서의 부족함, 그런 결함을 언급하면서 올해 사업에서는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승호 대의원은 지난해 내각의 경제지도 일꾼들이 경제사업을 과학적으로 작전하고 지휘하지 못해 생산과 건설의 후과, 그러니까 나쁜 결과를 미치게 했다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업무 태도가 피동적이었다라고 자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대의원들이 앞다퉈 나서서 이 화학공업 부문에서의 무책임한 설비와 기술 관리, 또 건설 건재 공업 부분에서의 소극적인 사업 추진, 지방 공업 공장에서의 잘못된 자재 보장 대책 같은 것들을 고백하면서 올해 시정을 다짐했습니다. 자, 북한의 간부들이 이렇게 자아 비판을 하고 나선 이유가 뭔가? 아주 이례적인데요. 이건 여전히 핵심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 갈 길이 멀다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위층부터 대의원들까지 줄줄이 자아 비판에 나선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지난해의 극심한 경제난에 대해서 그 책임이 김정은한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료들이 스스로 책임을 시인하면서 자아 비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최고인민회의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김정은은 그동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놓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인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북 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9월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겠다, 그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들어서 7번의 미사일을 쏘면서 릴레이 무력 시위에 나선 상황에서 김정은이 이번 회의에 나와서 분명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재개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유해 철회 검토 등을 시사하면서 대외 정책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회의에 불참도 했고 별도의 메시지도 내놓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회의에도 불참하고 대외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을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서 이 올림픽 성공을 응원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마당에 이 강경한 대외 메시지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제정세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냈다가 북한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는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앞으로의 행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는 20일까지 동계올림픽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 그러면 김정일의 생일인 16일에 광명성절 역시 내부 잔치로만 치러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아직까지 김정은의 핵무력에 대한 모라토리엄 실행 여건이 덜 성숙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더 기다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핵무력에 대한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미 7차례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미국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논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 핵무력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왈가왈부하게 되고 또 그런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미국이 분노하게 되면서 전략적 인내를 걷어치우고 군사 대응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숨을 돌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핵무력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을 김정은이 포기한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앞으로 아버지 김정일의 80번째 생일은 광명성절 2월 16일이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 4월 11일입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0주년, 이게 4월 13일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110번째 생일, 이게 태양절인데 4월 15일.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날 중 하나를 골라서 이 강도 높은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난 3일 미국 시간인데요.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의 우두머리인 아부 이브라힘 알 하시미 알 쿠라이시를 제거한 것도
김정은의 운심폭을 줄이는데 한몫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예를 보면 미국이 이렇게 테러 조직의 수장들을 제거하고 나면 김정은은 대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치과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 시간으로 7일 지난해 8월에 미군의 아프간 철군 당시에 미군 13명 등 약 170명의 희생자를 냈던 카불 공항에 대한 테러를 지시했던 IS 호라산, ISK라고 그러죠. 이 수장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본격적인 수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도 이 김정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그동안에 40여일에 걸쳐서 7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던 김정은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나타나지도 않고 또 특별한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김정은의 본심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지금까지의 북핵 정책 또한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던 7일 미국 해군의 에리스 그러니까 EP-3E 정찰기가 서해상으로 날아와서 장시간 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 해군의 에리스 정찰기 한 대가 7일 낮부터 늦은 밤까지 인천 지역과 서해상으로 날아와서 비행 임무를 했고 또 오랜 시간 정찰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 공군의 공중 구비까지 동원돼 가지고 급유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연속으로 미사일 도발하고 또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미군이 집중적으로 정찰기를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군은 지난 3일과 4일에도 북한 전역의 미사일 전자신호를 포착하고 무선 감청이 가능한 미 공군의 리벳 조인트 그러니까 RC-135W 정찰기가 서해상과 수도권 상공으로 연이어 날아와서 대북 감시 행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군의 이런 북한 정찰 비행을 군용기 추적 사이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는 것은 북한에게 다 보고 있으니까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미군의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젠 북핵 문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기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대응 카드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은 것은 김정은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김정은이 어느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김정은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저자세 외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김정은에게 쥐어진 장기판에 조를 받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